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경험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비밀이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너무 잘 믿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숨기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부로 살면서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남편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를 좀 늦추고 싶었고 나중에 서로의 신뢰가 좀 더 쌓였을 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일종의 자기 방어 같은 거였죠.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는 변한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결정이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대가 넘어서야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 몇 번 문턱까지 간 적은 있었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자기 개발에 힘써 왔었는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남편과 인연이 돼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의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었죠. 성격 차이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막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죠. 시모는 저를 처음 봤을 때 탐탁치 않게 보셨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남편도 이미 혼기가 한참 지난 나이였던지라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별탈 없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도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 먹던 음식을 뿜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속 터지니? 당신 때문에 밥 먹다 체하겠어. 이혼을 그렇게 원하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되잖아. 예,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너희 내가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큰며느리 너는 왜 우리 큰아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거니? 당신 입으로 직접 말을 못하겠어?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정신 부여잡고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저 인간이 글쎄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품에 아이가 안겨져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간다던 사람이 옆에 여자를 끼고 아이까지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를 몰래 따라가 보니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아니길 바랬는데 저 인간이 글쎄 나올 때는 여자의 품에 안겨져 있던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더니 조만간 저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면서 품에 안겨있던 아이한테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저 나쁜 놈이 저와 제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제 아들 건우는 아직까지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아빠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건우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아직 한창 어린 나이에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년을 함께한 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은 저 인간이 폈는데 왜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주겠대요. 그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길래 우리 건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냐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알아서 키우래요. 자기는 새로 꾸린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자기 아들을 버리겠다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하루빨리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네가 얼마나 못나게 행동했으면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겠니? 나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아들은 오죽했겠어?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이 먼저 가정을 깨버렸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내 아들 보고 나쁜 놈이라니? 네가 그간 못나게 행동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린 거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너한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모여서 밥 먹는 자리인데 먹다 체하게 이런 큰일을 꼭 지금 꺼냈어야 속이 후련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내 아들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야지. 누가 봐도 너를 남자로 생각하지 여자로 보겠니?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충격이었지만 누가 봐도 아주버님이 잘못을 했는데 시몬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함부로 막말하시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도중 형님의 한마디에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형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조금의 감정도 없이 자기 아들을 2번 다시 안 보겠다며 본처를 버리고 상간녀를 택했다는 것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버님의 또 다른 모습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형님 내외를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모든 잘못이 형님에게 있다면서 집안 내조를 잘하지 못한 이유로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라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오히려 형님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결국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시몬은 형님이 대든다며 머리채를 잡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님의 편에 서서 아주버님의 잘못을 추궁했어요.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니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주버님이 잘못을 한 건데 왜 형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 집에 몇 번 가봤는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었다고요. 아주버님은 뒤에서 열심인 형님을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었으면서 잘못이 없다고요? 너 지금 어른들 대화하는데 껴서 뭐 하자는 거니?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며느리 편을 들고 있어? 재수 씨,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건우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편 들어주는 것 보니 너도 재수 씨랑 결혼 생활 오래 못할 것 같다. 어머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 며느리 들이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댁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그제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저는 그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침묵이 흐른 지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분으론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뱉은 어이없는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했다고? 그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어. 어느 누가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보고도 가만히 있을까? 당신이야말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끼어들어서 상황이 좋아지고 정리가 됐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야. 되돌릴 수 없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바뀌는 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서로가 받게 될 상처를 최소화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까는 솔직히 당신이 좀 오지랖이 심했었어. 뭐? 오지랖? 방금 내가 한 행동이 오지랖이라고 그랬어? 상식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나서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당신이 상처받게 될 일은 없었잖아. 당분간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동안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런 모습이 원래 당신 진짜 모습이었던 거야? 어떻게 나보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 그럼 거기에서 형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수님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대들어야 된다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시부모님이 틀린 말을 하시면 당연히 자식인 당신이 바로 잡아줘야지. 남편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상처를 드릴 수 없다며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 제공자가 저라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해결된 거 하나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대화조차 섞지 않을 정도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형님 내외는 끝내 이혼 소송까지 갔지만 법적으로도 형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형님에게 법이 청구한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모는 형님의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항상 불만을 제기하더니 끝내 내쳐버리는 일까지 만들게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 온갖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여러 가지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과 상당히 가까워졌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로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형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아주버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봐버렸고 각방 생활을 유지하면서 관계 회복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앞으로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급하게 부르시길래 찾아뵈었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시모가 먼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당장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쪽 집안이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내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이까지 떠넘겨 버린 상태라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빈집이 남아있으면 내 아들이 새 큰 며느리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리 좀 잡히게 되면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 그 전까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자라는 건 너도 원치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그쪽 집안에서 내 아들이 30평대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난들 어쩌겠니.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도 아니라서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럴 때 도움을 주면 서로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해줄 거라 믿는다.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저를 부른 거였어요. 상간녀의 부모가 아주버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사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아이까지 떠넘겨 버렸으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지 출산하기 전까지 왕래를 하지 않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상간녀와 아주버님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 듣게 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때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부터 마련하고 상간녀를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데려와야만 했었어요.
아주버님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간녀 집안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였죠.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보면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을 하게 됐는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보다 좀 더 산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이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말대로 부적절한 관계라곤 하지만 그래도 형은 정형수와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비어있는 집 잠깐만 살게 해달라는 건데 팍팍하게 나올 필요 없잖아.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든 싫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자니까. 그래, 내 아들 말이 맞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네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에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베풀면 배로 돌아온다잖아. 제가 오죽하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아주버님한테 좋은 감정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이 일로 인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조금도 하지 않다가 아주버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받은 상처들을 먼저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아주버님 외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부터 순서가 틀렸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 털어놨어요. 시모는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니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했지만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전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아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저는 아주버님한테 월세를 받는 식으로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집이 마련이 되자 상대방 부모가 허락을 하셨는지 상간녀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정말 기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불쌍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집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줬으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저에게 줘야 될 월세를 계속 미루더니 어느새 3개월 지나 밀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시모에게 문제를 털어놨어요. 시모는 아주버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저에게 밀린 월세를 줄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자 제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전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차 전화를 했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저는 전 형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게 된 형님의 몰골은 상당히 어두워 보이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과 이혼을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전 형님의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시다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겨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비와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될 돈들이 많아져서 고민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어 주고 싶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영님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 제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죠. 그렇게 전영님의 사정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자 한남동에 괜찮은 집 하나가 있다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올려받지 않으시고 제공을 해 주시겠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땐 고민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셨었는데 그날 저는 부모님이 보이신 행동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전형님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형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저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기회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너무 큰 호의를 받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전형님의 모습에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그렇게 한남동에 70평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형님은 가족들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집들이를 하게 되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혼자서 아이도 보고 병간호를 해야 하는 전형님이 안쓰러워 제가 시간을 내어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를 끝낸 뒤 다른 약속이 있으셨던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셨고 저도 그날 어느 정도 긴장을 했었는지 피곤하기도 해서 전영님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남편한테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 아닌 시모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던 시모는 늦은 시간 여자가 외박이 말이 되냐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절대 믿을 수 없다며 핸드폰에 잡힌 위치가 왜 한남동에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남동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놨었고 그동안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남편은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한남동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남편이 다 확인을 했다면서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저를 바람난 여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 몰래 핸드폰에 위치 추적까지 해놓고 미행을 했던 남편의 행동들에 너무 실망을 했던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과 함께 전 형님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현장을 잡았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너만 나온 거야? 당장 집안에 너랑 바람 피운 놈도 나오라고 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워? 우리한테는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 내 아들 몰래 호박씨를 까고 있어?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내 아들 입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알아?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늦은 시간에 왜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방금 바람이라고 했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이 상황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 같으세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입 좀 다무시죠. 저희가 오늘 집들이를 해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저도 내치시더니 또 무슨 계획을 꾸미길래 바람을 피웠다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집에서 나오는 거냐? 그새 돈 많은 남자라도 휘어잡은 거냐? 이 동네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잖아. 이 집이 누구 거라고? 이제 확인 다 되셨죠? 이제 그만 소란 피우시고 돌아가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처럼 형님이 아무나 막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네 형님이야?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산다는 거니? 네가 무슨 돈이 있길래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잠깐 비켜봐라. 내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죄인 거 모르세요? 당신은 보고만 있을 거야? 어머님 모시고 당장 돌아가. 너는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찬다는 거야? 오늘 건우엠이랑 긴히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는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찜질방에서 자던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라. 우리 큰며느리 건우애미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시애미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등 돌리는 건 너무 정없잖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해가 쌓인 건 풀면 되는 거고 이 넓은 집에서 너랑 건우만 사는 것도 너무 낭비 아니겠어? 내 큰아들이 비록 너한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들어가서 못했던 대화 좀 하는 게 어떨까? 왜요? 제가 이 집에서 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많이 궁금한가 봐요? 당신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요.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 말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집 제 소유가 아니라 동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이에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제공받게 된 거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작은 며느리가 어떤 집안인지 전부 알고 있는데 다세대 건물 하나 있는 것 빼곤 보잘것없는 집안인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저한테 격 떨어진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 집안은 어떤데요? 아주버님은 바람나서 저러고 있고 이 사람은 저를 믿지 못해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집안이 더 격이 떨어질까요? 저보고 찜질방에서 자라고요? 당신 아들이나 데리고 찜질방으로 가세요.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형님한테 제공해준 집이에요. 내 집 두고 어딜 가요? 3개월째 새밀린 잘난 장남이나 데리고 가세요. 호의를 베풀었으면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죠. 계약은 파기할 테니 집에 있는 짐 당장 다 빼주세요. 당신 자식이 저지른 일들 전부 껴안고 살아가시고 저도 이 사람과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살면 살수록 실망만 더욱더 커지네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들과는 정말 끝이야. 시모는 뒤늦게야 사태 파악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렸고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시모와 남편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뒤늦게야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고 저는 3개월간 밀린 월세를 뒤늦게야 받아낸 뒤 계약을 파기했고 아주버님은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좁아터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건 저를 원하는 게 아닌 눈앞에 보이는 저희 집안의 재력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안이 재력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됐더라면 시댁 집안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겠죠.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그 사람과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거짓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욱더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간 배를 붙잡으려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니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7살 딸과 바쁘게 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현재 부모님 일손을 도와주며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신혼부부였을 때 남편은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장어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나중에 남편이 저희 집 일을 도와주고 싶다며 일을 배우길 원했어요. 부모님께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고집을 부리며 일을 배우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며 일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배우게 되면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니라서 몸에 긴장이 되고 무리를 하잖아요. 며칠 일해보더니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되고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 부리며 아침을 시작했던 반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장어집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로 들어오는 장어 받고 청소하고 장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지치게 되었죠.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몸살이 나도 무조건 나갔어요. 미련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솔직히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셨는지 처음에는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일도 잘 시키더니 남편의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아빠가 다시 얘기했어요. 이 일을 대체 왜 배우려고 하는 건가? 평생을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내 가게를 도와주겠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지금 엄청 무리하고 있는 거 자네도 잘 알지? 몸살이 난 상태에서 나와봤자 일에 방해만 되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네.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몸 좀 회복되면 그때 다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면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몸 관리 잘해서 쭉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장어집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자네도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 아내도 임신했고 모자란 인원 직원 1명 더 구하시면 되지만 나중에 아내가 장어집 물려받게 된다면 그때 어차피 저도 일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배워보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컴퓨터만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몸에 무리가 많이 왔겠죠. 1달, 2달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나오는 건 몸에 빨리 익숙해져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랬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아빠 일을 물려받을 생각 없었어요. 아직 부모님 나이 창창하고 한참 더 해도 되는 건데 약간 남편이 한 걸음 앞선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 대충 알고 있는지 퇴사 처리를 한두 달 미뤄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미지가 좋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열심히 아빠를 도와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았는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상당히 좋게 봐주셨어요.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졌는지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제가 거의 깨워줬는데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 알아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하루가 다르게 남편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얼마 못 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7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될 정도로 모든 걸 혼자 운영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봐도 장어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아빠한테 욕도 정말 많이 먹었죠. 서러웠는지 밤에 혼자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니까요.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면서 힘을 실어줬고 남편이 장어집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상당히 컸어요. 남자라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과했어요. 일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사장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세요? 그걸 거기다 두면 어떡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기다 물건을 두면 이동하는 동선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계속 부딪히잖아요. 아버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랑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왜 계속해서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걸로 제가 화를 내야 되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저한테 이 식당 빨리 넘기시고 이제 좀 푹 쉬세요. 갤갤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람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식당 저한테 위임하세요. 미안하네. 내가 이러던 버릇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깜빡깜빡 하게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여기 앞에다 절대 두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열내게. 그래도 사람 많은데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나? 단골 손님도 많은데 내 이미지도 생각 좀 해주게. 꽤 오래전부터 아빠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봐도 둘의 위치는 바뀐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이라고 해도 사람들도 많고 사장은 아빠인데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일이 마무리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소파에 앉아 남편이 소리친 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한 만큼 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자기한테 장어집 넘겨주지 않는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빠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어집이 매출이 좋긴 합니다. 다른 장어집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연 매출은 100억 정도인데요. 아빠가 오래전에 처음 장어집을 했을 때 장어를 계속해서 거래하던 곳이 있는데 아빠 친구였어요.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만난 친구분께서 양식된 장어를 수출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아빠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저렴한 가격에 장어를 부탁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죠. 아빠 친구분은 다른 장어집도 거래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아빠에게는 자리 잡힐 때까지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은 원가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몸이 정상일 리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아빠는 장어집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뤄낸 아빠가 고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은 식당을 7년 정도 했으니 넘기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그 식당에서 웃고 울었던 적이 수천 번이 넘는데요. 처음부터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의 의도는 알고 있었지만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알아서 위임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빨리 주지 않다 보니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항상 적극적이었던 남편의 행동들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하겠다고 하지 말지. 뭐하러 한다고 그런 거야? 아빠 일 도와주면서 그만한 보상 충분히 받고 있잖아. 그런데 식당 빨리 안 넘긴다고 이런 식으로 티나게 행동하면 되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중에 알아서 줄 텐데 왜 이리 급한 거야? 최근에 아빠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게 된 거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야. 아빠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야. 당신은 7년이지만 아빠는 이 식당에 애정을 쏟은지 당신과 함께 일한 시간 포함해서 거의 30년이야.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할 거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뭐라고? 그만둬?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배웠는데 어떻게 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 위치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야 식당에 더 애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말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7년이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렇잖아도 우리 부모님께 지금 상황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7년을 힘들게 일 도와줬는데 어떻게 넘기겠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냐고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시더라.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장인어른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건 장어집이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라고. 난 장인어른한테도 당신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속마음을 눌러왔는지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행동 또한 거침이 없었어요. 잘하던 일들도 하지 않았고 출근도 늦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식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빠도 계속되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아빠도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들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죠. 아빠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사위인 남편에게 주려고 했었다며 좋게 얘기했지만 그때 넘기나 지금 넘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반박하면서 당장 넘겼으면 한다고 못 박았어요. 결국 아빠와 남편과의 관계는 같이 일한 지 7년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남편과 좋게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7년 동안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직원분들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일을 한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과 아빠와 좋지 않은 상태로 상황이 끝난 걸 알게 되자 다음날 시어머니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필 사람 제일 많은 시간인 점심시간에요. 예, 너희 바깥서돈 어디 있어? 내가 이런 걸로 여기까지 찾아와야 하는 거야? 너는 누구 편인 거냐? 네 애비 편이냐? 아니면 평생을 함께해야 할 네 남편 편인 거냐? 너도 참 이해가 안 된다. 뒤에서 네가 밀어줘야 너희 아빠가 마음이 바뀔 거 아니야? 1, 2년도 아니고 장어집에 바친 시간이 7년이다. 그런데 그런 수고 다 무시하고 결국 넘기지 않겠다는 거야? 넘기고 안 넘기고는 저희 아빠가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점심 장사 시간인데 사람 많을 때 오시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오시던지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맨날 좋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물로 보이세요? 적당히 선을 지킬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몰라요? 일손 거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 아빠 너무 바빠서 나올 시간도 안 돼요.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되는 거 잘 아시죠? 아버님 아무 문제 없이 사업하시다가 일을 더 크게 벌리셔서 한순간에 망하셨잖아요. 뭐든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말 다 했냐며 장어집 자기 아들에게 넘기라고 생떼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식당에 있던 손님들 장어 먹다가 머리채 잡힌 제 모습을 보고 말았죠. 아빠는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어머니 데리고 뒷간으로 끌고 갔어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이러려고 자기 아들 장어집에서 일 시킨 거 아니라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밖에서 벌던 월급의 2배 이상을 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소리치자 시어머니 하는 말이 참 과간이었네요. 한참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원하셨어요. 남편 월급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 350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150을 어머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원래 100씩 드리다가 하도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셔서 50을 더 드린 거죠. 저희 가족 한 달 생활비 해봤자 150 정도면 되거든요. 그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살 거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도 아무 말 없었는데 거의 한 달에 8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주는데 시어머니 그 돈에서 500을 뺏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다며 지금이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도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욕심이 난 것 같았어요. 7년을 일해주면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시어머니와 아빠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만하라며 말리기 시작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갑자기 휙 돌아가시더니 차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오셨고 순식간에 수족관 안에다 농약을 풀어 넣으셨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라 너무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수족관에 농약이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니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받기를 원하셨어요.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하셨죠. 그리고 수백 마리가 들어있던 수족관 하나를 통째로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전부 청구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집에서 두 발 뻗고 자고 있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 전화했어요.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식당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다가 수족관에 농약을 전부 넣었다고 얘기하니까 남편도 놀랐는지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엄청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일단 남편 쪽에서 잘못한 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죄송하다며 90도로 고개 숙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업 손실에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아빠는 용서할 수 없었는지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전부 어머님에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친정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하라며 가진 것도 집불도 없으면서 장어집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다 안다며 합의는 없으니 콩밥이나 많이 먹고 오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야 남편 무릎 꿇고 아빠 다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싹싹 빌자 아빠도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7년간 보여줬던 행동들과 고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계속해서 애원하자 아빠는 눈 딱 감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렵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손님이 전부 나간 식당을 정리하며 배를 뒤집고 물에 떠있는 수족관의 장어 수백 마리를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아빠는 농약 들어간 수족관 사용할 수 없다며 업체에 전화해서 새로운 수족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도 영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족관이 옆에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고 한숨 돌릴 때 남편이 아빠와 술 한잔하고 싶다며 요청했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아빠는 남편과 단둘이 술 한잔하려고 나갔습니다. 식당 직원분들 일찍 퇴근시키고 그날 엄마와 저도 일찍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난리를 쳐서 많이 힘들었는지 저와 엄마도 지쳐있는 상태였고 아이는 뭔 잘못이길래 이런 광경을 전부 봐야 하는 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며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잠시 뒤척이며 눈을 뜨니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다시 전화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사돈이랑 올 아들이랑 한잔 한다길래 나도 따라 나섰는데 집에 걸어가는 도중에 육교 위에서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셨는지 미끄러지셨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육교에서 떨어지셨다. 급하게 육교 밑으로 내려가 사돈을 찾아보았지만 워낙 어두워서 찾지 못했어. 지금 민철이는 충격에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있고 바깥 사돈은 지금 소방대원들이 수색 중에 있단다. 물살이 너무 세고 물이 깊어서 찾기가 힘들다는데 이걸 어쩌니?
정말 큰일 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 울먹이며 엄마를 다급하게 깨웠어요.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상태로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아빠가 떨어진 육교에 급하게 도착했어요.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빠를 찾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도 주저앉아 오열하며 아빠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빠는 찾을 수 없었고 응급실에 누워있던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왜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 오셔서는 제가 남편을 밀치고 있자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뭘 잘했다고 자기 아들 건드렸다며 제 머리를 잡고 흔드셨어요. 난장판이 된 상태였고 육교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남편과 아버님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실종이 된 지 5일이 지났어요. 소방대원분들과 경찰분들 모두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고 더 이상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사건 종결을 시켰습니다. 워낙 물살이 세고 깊었기 때문에 잠수하시는 대원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셨어요. 더군다나 물색도 탁해서 시야 확보도 되지 않았었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장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조용히 말을 붙였고 저는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테리어도 바꾸고 자리도 변경하면서 7년 동안 일할 때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의욕이 사라진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금방이라도 식당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은데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분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시어머니 식당에 한 번도 오지 않더니 아빠가 실종되고 세상을 떠났을 거란 확신이 들었는지 매일같이 식당에 앉아 있었고 장어집 사장이 된 것 마냥 자기가 음식하는 것도 아니면서 손님들께 음식 맛은 괜찮냐며 웃으면서 손님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저희가 꼭 얹혀있는 것 마냥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없다고 그새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시댁이 꼴보기 싫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어머니가 그때 안 왔더라면 남편이 술 한잔하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술 먹자고 해서 따라온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며 되려 큰소리치기 시작했고 앞으로 식당은 자기가 관리할 거라면서 아직 식당이 엄마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갑자기 엄마에게 다가가 친한 척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 것에 대한 슬픔을 아파하더라고요. 사람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을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계속 이렇게 살면 패인데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삼 시작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요? 좋은 거 하나 없잖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랑 술 한잔 어때요? 제가 한 떡 쏠 테니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취하고 속에 있는 거 눈물로 다 토해낸 다음 날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마무리하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거라. 알겠니? 엄마는 정신이 정말 나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에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돼 괜찮다며 술은 사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어머니 술을 강요하셨고 남편도 덩달아 분위기 좀 맞춰주라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싫다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차에 태운 다음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아이 재우고 엄마도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기둥이 없어지니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당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보고 싶지 않아 들어오기 싫었겠죠. 그래도 아이가 아빠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처리해야 할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일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카운터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테이블 청소하고 있었고 남편은 직원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다들 나가시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뿐이지 식당은 우리 거고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하니까 한다는 말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손님들이 한두 분씩 몰려들더니 저를 무시한 채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손님께 아직 오픈 전이라며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라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되려 저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직원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제 편을 들어주셨고 장어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어머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자 열받으셨는지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사분들이 소리치면서 그만 싸우라며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형사분들이 들어오셔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버님은 왜 왔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당황한 듯 대답을 했고 형사 한 분이 남편 팔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놀랐는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형사분께서 아버님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봤고 곧바로 수갑을 채웠어요.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폭풍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괜찮다며 저와 엄마를 안아주었고 뒤이어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찾아오셨고 몇 시간 동안 아빠에게 무리해서 술을 먹이려고 하길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거부를 하려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버님과 남편이 서로 담배를 태우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아빠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을 마무리 짓더니 자연스럽게 아빠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육교에 다다랐고 중간쯤 도착하자 남편과 아버님이 계획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 놀란 아빠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당황했는지 허우적거렸고 다행히도 밑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분들이 아빠를 발견하고 밧줄을 이용해 구해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아버님과 남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해명할 길이 없어 몸을 숨겼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그때 오려고 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자주 술을 마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빠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셨는지 술만 먹으면 그때의 상황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육교에도 몇 번을 찾아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사람을 고용해 전부 증거물로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엄마를 데리고 집에 갔을 때 시부모와 남편이 식당 문을 닫고 직원을 퇴근시킨 다음 근처 맥주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모든 게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상황을 만들어갔다는 걸 미행하던 심부름센터 직원이 녹음된 파일을 건네주면서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아빠가 만에 하나 돌아왔을 경우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사진 영상 등 아빠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자료를 전부 털어 보여줬고 시어머니까지 수갑을 채우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들었던 형사분들도 경악을 하셨고 결국 시댁 식구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어요. 계획적으로 모든 걸 꾸몄던 시댁 식구 모두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와 영업에 대한 손실 등 국내에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접목시켰고 셋 다 눈물을 흘리더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는 운영하던 장어집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식당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마음 편히 휴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빠는 뒤도 안 보고 처분하셨어요. 남편과도 이혼 절차는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징역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빠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저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힘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